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스와프가 뭔지, 이번 한미 통화스와프의 진정한 공로자가 누군지, 그리고 미국은 왜 이 통화스와프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한 나라가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 자기 나라 돈을 맡기고 상대방 돈을 받아오는 장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통화스와프는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게 원화를 맡기고 우리나라 돈을 맡기고 미국 달러를 받아오는 계약, 그런 장치인 겁니다. 이자가 붙지 않는 통화 간의 교환이라고 하는 면에서 IMF 구제금융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IMF 구제금융은 IMF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화스왑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바꾸는 겁니다.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스왑을 했고요. 위기가 끝나고 나서 이 통화스왑이 종료가 된 상태였는데 이번에 다시 체결하게 된 겁니다. 한미 통화스왑이 필요한 이유는 달러 위기 때문인 거죠. 달러 부족 사태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도 환율이 급격하게 올랐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급격하게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빼나갔기 때문인 거죠. 돈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그나마 안전한 나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월 19일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가 나면서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이번 위기의 이 근원이 단순한 달러 유동성 부족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물 경제 붕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부족은 그 위기의 표면적인 증상인 거죠. 그래도 이 한미 통화 스와프로 급한 증상은 최소한 해결하는 겁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달러 유출로 인한 환율 급등의 이 특효약입니다. 3월 5일에 1181원이었던 이 원달러 환율. 이게 2주 후인 19일에는 1286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미국 연준이 연방준비위원회가 한국과 한미 통화스왑을 체결한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환율은 다음 날 바로 1245원으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한국에서 외환 부족 사태가 생길 걱정은 없겠구나. 이런 믿음을 투자자들 사이에 주게 된 겁니다. 달러 부족 사태에 대비한 또 다른 장치가 있죠. 네,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088억 달러, 세계 9위입니다. 정말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1997년 그 당시 외환위기 전에는 89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환위기를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외환 보유고를 쌓아놔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이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배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액수가 참 초라해 보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는데도.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한마디가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군요. 그런데 이 한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자기공이라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군요.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의 공조로 이루어낸 성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이기도 하고 자화자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주열 총재가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성사된 거다. 상당히 친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인 문우신 장관에게 손편지를 써서 부탁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돌고 있습니다. 기사로도 나오고.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이번 정부가 잘해서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 내막을 자세히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최소한 공식적으로 드러난,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내세우는 것은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이 통화 스왑 기회를 제공한 그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거든요.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를 대상으로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어디냐면 한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이렇게 9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9개 나라들은 모두 이미 2008년 외환위기 때 미국이 통화 스왑 협정을 제공했던 바로 그 나라들이에요. 그 당시 미국은 14개국과 통화 스왑 계약을 맺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9개 나라,
거기에다가 플러스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 이 5개 나라를 합쳐가지고 14개국 이 나라들에 대해서 통화 수합을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 스위스 이 5개국은 2013년부터 통화 수합 계약이 아주 상설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이 9개국과는 6개월 시한의 잠정적인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이 9개 나라와 동시에 체결하는 이 통화 수합 계약을 한국 정부 때문에 체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와 또는 우리나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친해서 뭐 손편지를 써줘가지고 이걸 결정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이번 통화 수합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가 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걸 캡처한 화면인데요. 골자는 이번 조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생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제적인 금융 경색 때문에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9개 나라에도 잠정적으로 달러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과 친하다, 또 홍남기 부총리가 손편지를 썼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의 마음이 움직였다. 글쎄요. 뭐 만약에 한국을 빼고 8개국에만 이 계약을 체결하려다가 한국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포함하게 됐다. 만약에 이런 스토리라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을 봐주려고 9개국 모두와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한다? 그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주장인 거죠. 미국의 통화수합 계약 대상국은 이미 2008년에 결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 또 펜앤마이크의 정규재 주필이 이미 밝혔듯이 2020년에 한미 통화수합 이 공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당시에 한미 통화수합 계약을 이루어낸, 그것을 따낸 사람들, 즉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 팀에게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2008년 9월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에 의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리만 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촉발됐잖아요.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원화 환율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투자되었던 이 해외 투자자들이 돈을 빼나가기 시작한 거죠. 정말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또 미국의 타임 같은 이런 외신들은 한국이 국가 부도가 예상된다,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였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의 통화 수합 계약을 맺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 거부였어요. 왜 안 해주냐? 미국은 신용등급 트리플 A, AAA급인 나라들하고만 수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냥 싱글 A였어요. 그러니까 이 트리플 A하고는 상당히 우리나라는 이 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캐나다, 영국, 스위스,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이 9개 나라가 바로 이 트리플 A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도 몇 개 해달라고. 그러자 미국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한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 이걸 담보로 내놔라. 그러면 미국이 달러를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 사정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적인 국제금융시장의 헤지펀드 같은 이런 세력의 공격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려한 겁니다. 강 장관이 이렇게 끈질기게 통화수합 요구를 계속했는데요. 결국 10월 29일 날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가 한국과의 통화수합을 승인하게 되죠. 그 효과가 바로 외환시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10월 29일 1427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그 다음날 125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뒷이야기가 이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 이 책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옵니다. 131페이지부터 보면 이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되는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나오는데요. 당시에 세계 경제 위기의 타겟책으로 G8 회원국, 그 당시에는 G7, G8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강대국 8개국이 모여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를 하는 거죠. 그것을 확대하자. 왜냐하면 이제 이 경제가 글로벌화가 돼가지고
위기가 세계로 파급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대세는 G14, 14개였습니다. G14, 14개 나라를 포함시키자. 그런데 그 14개국의 한국 자리는 없었죠. 유럽과 일본은 모두 이 14개국의 회의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생각이 달랐어요. 신흥국까지, 소위 이머징 마켓까지 포함한 G20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좋겠다. 부시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한국은 그 20개국에 포함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도 이 G20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1일 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G20 확대 방안을 협의를 하죠. 그래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G20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 대통령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한국을 미국의 이 통화 수합 라인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G20 회원국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모두 통화 수합 계약을 제공했던 거 아니에요. G20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사우디, 터키 이 나라들 모두 G20 회원국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 외환 위기를 아주 자주 겪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특히. 그런데도 미국은 이 나라들과 통화 수합 계약을 맺지 않았어요. 한국하고는 맺었던 거죠. 제 생각으로 한국이 미국과 통화 수합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한국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명박 대통령과 그 경제팀의 외교력 덕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공을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은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군요. 엉뚱한 사람들이 그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다른 나라들의 통화 수합 계약을 제공할까요? 그것은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 의회는 통화 수합 계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다른 나라에다가 돈을 빌려주냐? 의원들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연방준비위원회에서는 이건 돈 빌려주는 게 아니고 교환이다, 수합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이 기축 통화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나라든 간에 위기가 닥쳐가지고 현금 수요가 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추가 공급을 하잖아요.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이런 방법들이죠.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축통화, 즉 국제 결제 통화인 이 달러는 보통 다른 나라들의 통화와 다른 면이 있는 거지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그것의 직접 1차적인 효과는 미국의 은행들, 또 미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쓰는 미국 기업들, 미국의 가게들, 여기에는 효과가 직접 미칩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이나 미국 기업들과 직접 관련을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는 이 효과가 잘 미치지 않는 거예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이 두 연구원, 알다소로 연구원과 앨러스 연구원이 이 계산을 했는데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은행들의 보유한 달러 표시 채권이 얼마인가? 13조 달러에 달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 22%만이 미국 내 지점, 또 미국 내 현지 법인, 거기 장부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8%는 다 미국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양적 완화 같은 수단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국 내에 있는 법인들, 미국 내 은행들 여기에만 한정이 되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들 또 기업들 이런 것은 달러 유동성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미 연준이 중요한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에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죠. 하지만 모든 나라에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나라,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고 근데 생색은 이 정부가 내는군요. 네. 아무튼 이 한미 통화 수합 덕분에 환율이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또 다시 조금 올랐네요. 2008년 외환위기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통화 수합 소식과 더불어서 환율이 120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지나서 1,5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간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잠시만 오르다가 다시 1,200원 밑에서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실물 경제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최소한 달러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전판이 될 것이면 분명합니다.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이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